자, 형님 반갑습니다. 2016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8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이제 목요일이긴 하지만 9월 첫 번째 거래일로 8월과 9월달이 이제 모아지는 한 번에 한 주에 같이 겹치는 주간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시고요. 소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그럼 진행합니다. 자, 8월 31일 8월 마지막 거래일 시황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내용이 뭐냐면 한진해운권 관련이었는데요. 해운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진해운이 좀 이제 사그라들게 되면 현대상선으로 이제 물량을 넘기면 된다라고 했는데 물량이 모자라죠. 그것 때문에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다른 해운주들도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보셨을 거니까 일단 시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먼저 갑니다. 미증시 다우지수. 오우, 야, 세요. 그죠? 올해 다우지수가 양봉으로 잘 올라갑니다. 상승폭 강합니다. 월봉도 마찬가지 상승 나와 있는데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라면 지난달 이번달까지 몇 달째인가요?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7개월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번달에 이제 10자인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조금 조정 이제 하락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8,000포인트 정도의 맥점을 돌파했고 18,6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슬슬 좀 꺾이려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주봉 넘어갑니다. 자, 지난주 음봉 이번주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18,000포인트 초반선 정도에서 이제 맥점을 만들고요. 해당 다리까지 지지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본 기준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8,000이라는 중요한 가격대 그 포인트가 있어요. 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요 자리 보는 겁니다. 이 자리 18,000.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한 달 반,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를 까딱 넘어갈랑 말랑 넘어갔다 빠지고 막 머리 맞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파가 되고 나니까 돌파하고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데 지지와 저항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쵸? 주가가 맥점 위에 있으면 지지고요. 맥점 밑에 있으면 저항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맥점 밑에 있었기 때문에 18,000포인트라는 중요한 지표 라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지지 라인 될 수 있습니다. 18,000포인트 중반 넘어갔다 밀어서 8,000 지지만 받으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 받기 위한 하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8,000포인트를 지켜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똑같아요. 연봉은 양봉, 월봉 양봉 십자형, 주봉은 약간 꺾고 있죠. 여기서 고개를 좀 꺾어준다면 5,000포인트 정도를 봐야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일봉 역시 5,000포인트 라인이 다우의 18,000과 유사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지키는지 유지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제 지수를 봤는데 일단 전거래일에 미증시 다우의 나스닥을 보니까 약간 강하진 않지만 약간 0.2% 0.17%에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뉴스 봐야겠죠? 뉴욕 마감 보겠습니다. 자, 유가 하락, 피셔 부의장 발언의 일제 하락, 다우가 0.26%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 뭐예요? 금리 인상 지지 안 좋은 거죠. 금리 인상 얘기 나와주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9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에 좀 휘청거리고 좀 눌러줬는데 또 매파 얘기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표가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예요. 그쵸?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할까봐 걱정이고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주가 빠질까봐 걱정이고 둘 다 문제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FRB에서 자꾸 나온 얘기가 뭐냐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좀 충격을 많이 줍니다. 올해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리포트를 받아보게 되면 올 12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자꾸 9월 얘기하다 보니까 증시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도 4.26포인트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지고요. 다 빠졌습니다. 높아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틸리티 업종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락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되는 종목 뭐 있어요? 금융주죠. 네, 금융주가 0.8% 정도 올랐고요. S&P 500 중에 10개 업종 가운데 금융업종만 올랐다고 합니다. 피셔 FRB 부의장이 8월 고용지표 호조 시에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인상 안 하겠네요. 그죠? 네. 안 좋아지라고 이거 기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좋아지라고 해야 되나?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죠. 자, 그래서 9월 인상 가능성 때문에 좀 시장은 좀 몸살이고 있다. 겁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1년 최고 집값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달러 지표 호조 피셔 발언 영향으로 2주 최고치. 자, 시장이 불안해요. 겁이 나요. 그럼 뭐 안전자산. 이제 공식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안전자산. 달러, 금. 이쪽이죠. 자, 달러 지표 호조에 피셔의 발언으로 2주 최고치 뭐 달러가 2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금값은 2개월 내 최저. 어제 우리 종목 상담하다 보니까 금 관련주 뭐 이게 나왔었는데 6월달이었죠. 6월달에 브렉시트 얘기 나오면서 그 지수가 빠지고 금 관련주 안전자산 선호증상으로 금이 막 올라갔었고 그때 홈쇼핑에서 금을 엄청 팔아먹었어요.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700만원, 1500만원 팔아먹으면서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씩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뭐 소비자 리포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거품이 좀 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잘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유가 달러 얘기했죠? 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국제유가는요. 달러 강세와 공급 과잉 우려에 1% 넘게 하락합니다. WTI가 1.3% 빠졌다고 하죠.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0.63달러 하락하면서 46달러를 기록합니다.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거래 브렌트유죠. 북해산 브렌트유는 0.9달러 1.83 떨어지면서 48.36. 지금 가격대면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자리 같아요. 양호한 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얘기했지만 40달러 50달러 사이에서만 유지가 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했죠. 40-50달러 그 선에서만 사이에서만 유지가 돼도 크게 무리 없는 가격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냥 그 안에서 파동이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I나 브렌트유가 47, 48 이 정도에서만 그냥 픽스가 돼도 고정이 돼도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에 큰 영향 없이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겠죠? 왜 떨어졌을까요?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나이지리아 반군이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됩니다. 나이지리아 반군 공격으로 하루에 70만 배럴 생산 차질이 발생해 왔었는데 공격을 중단하니까 아싸 이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유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보게 되면 열대성 폭풍 영향으로 하루에 17만 배럴의 원유 생산하는 멕시코만 유전시설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호재를 작동했는데 70만 배럴 생산 가능한 거는 살아나고 17만 배럴 생산 가능한 거는 약해졌다. 뭐가 됐어요? 70만 배럴 그죠? 네, 유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유럽 증시 유로화 약세 수출 기대감으로 원자재 상승 나왔고요. 원자재 부진에도 혼자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수 볼 거예요.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기준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다 빠졌어요. 니케이 빠지고 영국 빠졌습니다. 상해, 프랑스, 항생, 독일만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보시면 좀 너무 확대하잖아 이거. 확대 좀 할게요. 너무 작다. 확대 좀 할게요. 이렇게 세계지수 캐나다 강보합, 멕시코 강보합, 미국, 브라질, 일본 약보합세에서 좀 빠졌고요. 프랑스, 독일, 중국, 홍콩, 한국은 뭐 보합권 정도,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제 올랐습니다. 독일만 지금 1% 이상의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네요. 잘 갔네요. 그죠? 자, 세계 증시가 혼조를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올라봤자 1%대 빠지면은 뭐 급락 아니고 0.2%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혼조세 정도다. 8월 달에는요. 크게 뭐 급등 급락보다는 그냥 혼조세로 큰 무리 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증시와 미증시 봤죠? 이제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피 전거래일 2039.74로 마감이 됐죠. 연봉은 티가 안 나요. 2000 이상이라는 것밖에 안 보이죠. 월봉 역시 2060선 정도까지 좀 끌어올리려고 했다가 머리 맞고 내려오죠. 선 보이시죠 이거? 저항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통합방송할 때입니다. 통합방송할 때 어떤 얘기 했었느냐, 지난주에 음봉의 캔들로 마감이 되면 이번주에 양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막 이제 뭐 우상향 나오는 거다, 아니면 급락 나오는 거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뜬 자리 이후에 2000포인트 이상, 2020선 이상 자리에서 양음양 패턴 반복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반복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옵니다. 역시 나와요. 전거래일 날 코스피가 2050선 이상, 2050인가? 49.99죠. 49.95까지 찍어주면서 반등 잘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 좀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음 모습을 예상해야 돼요. 주간 기준 코스피 다음 주 뭐 나올 것 같아요? 주봉상 기준 다음 주 뭐 나올 것 같아요? 음봉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코스피가 이번 주에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고 수익 나오고 이제 플러스 나온 자리 있다라면 이런 모습 이후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수익을 조금 챙겨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코스피의 경우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봉상 그림 막 올라오다가 2편 깨고 전거래일날 윗꼬리 딱 찍었어요. 오늘 내일 뭐 나올까요? 미증시가 지금 하락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미증시 따라갑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셔야 돼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입니다. 이제 음봉. 뭐 제가 코스닥 빠지라고 기원하는 거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네, 코스닥 빠지면 안 되죠. 사실 안 되는데 연간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시황할 때마다 했던 얘기, 코스닥의 경우는 좀 빠져야 된다. 좀 빠지고 눌러야 된다. 그래야 좋은 기회가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코스닥이 전년도에 양봉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엄청 갔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700포인트 막 후반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올해 700을 지금 넘어갔었는데 제가 예상하는 모습은요, 올해 좀 많이 빠져서 600 정도 초반 정도까지 밀었다가 꼬리 달리면 다음 내년도에 양봉 나오기 좋다. 왜? 이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정권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치라는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 주가를 좀 빠뜨리고요, 내년에 초입부터 주가를 상승시켜 가지고 대선까지 쫙 끌고 올라와서 빵 터트리는 게 좋아요. 왜? 정권 교체 시기도 하고요.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정권의 수장들 입장에서도 내가 나갈 때 주가 좋지 않았냐 라고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새로 정권을 잡게 되는 입장에서도 안 좋았었지만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입장에서 주가 이만큼 끌어올린 것은 나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올해 좀 눌러주고 내년에 초반부터 올라가면 좋다. 그리고 대선 테마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관련 테마 종목들이 코스닥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내년에 올라가서 양봉 뻗어가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좀 눌림 예상했었는데 좀 내려오고 있죠. 700 이하 600포인트 와 있습니다. 물론 뭐 급락까지 나오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은 있어야겠다. 600포인트 한 초중반 정도는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번 달 음봉 나오죠. 이번 주 음봉인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한 650선 혹은 그 이하까지 쭉 빠지면 땡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빠졌고요. 좀 내려오다가 전거래를 약간 윗골 달렸는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왜 자꾸 떨어지라 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현금 보유량 지금 갖고 있으라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조정이나 눌림이 나온다라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봤는데 일단은 전거래일 뭐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올랐다가 밀리기도 하고요. 윗골 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전일 약 4포인트 0.6% 올라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7포인트 0.36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은 둘 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보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이 36분이죠. 맞죠? 36분. 57분까지 아침 시황을 진행하는데 한 21분 남았습니다. 기사가 12개를 가지고 왔어요. 12개 기사. 한 기사당 2분 남짓, 1분 한 40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 다시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MMF 채권 달러로 우르르.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된다? 충격을 받는다. 빠지기 쉽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겠죠. 달러, 그죠? 달러고요. 단기 자금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MMF 머니마켓 펀드에서 MMF로 들어오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로 갑니다. 단기 채권, 좀 짧은 기간에 단기 채권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기로 가면 돼요. 그러면 단기에 상환하지 않아, 청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때 많이 빠졌거나 하락 나왔을 때 저가에 잡아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달러와 채권, MMF 쪽으로 선호 현상이 가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위험 회피예요. MMF 설정액이 120조 원을 한다고 합니다. 채권형 펀드가 일주일에 3,300억 유입됐대요. 와, 이거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대체? 이 많은 돈은. 이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네? MMF가 120조 원 돌파했고요. 120조 원입니다. 채권형 펀드가 3,300억이 일주일 만에 올라왔죠. 주식형 펀드가 3,500억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죠? 여기 빠져나가봤자 MMF 설정액 이거 파는 거는 못 따라갑니다. 설정 규모가 110조에서 126조까지 올라옵니다. 약 7개월 만에 금융투자협회 기준이에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이니까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값은 떨어지네요. 그쵸? 금값은 떨어져요. MMF는요 단기자금 투자처인데 금융시장 불안할 때마다 위험 회피를 위한 대표 상품입니다. 주식에 대한 부담감, 위험자산을 꺼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좀 조용해요 시장이. 그쵸? 코스피가 연중 2050까지 올라갔는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덜하는 편입니다. 방에 들어온 인원이라거나 뭐 이런 거 보게 돼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진짜 좀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시장은 몸살이고 있구나 라고 봅니다. 펀드 시장에서도 투자들의 안전제일 현상이 성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 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일주일간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3,302억 원을 빨아들였답니다. 표현이 참 강하네요. 쪽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쪽 채권형 펀드 그 정도 빨아들였고요. 주식형 펀드는 지금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투자해가지고 주식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채권으로 그냥 물려놓고 올려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혼자서 방향을 못 잡고 대책이 없는 경우는 하는 부분이고요. 함께 하는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수익 나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수익 잘 나왔죠.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종가 플러스에서 종목들이 VI 발동하는 종목들 몇 개씩이나 있었습니다. 그쵸?
혼자 하면서 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한다는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펀드나 채권 쪽으로 할 필요 없이 주식형의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정보와 함께 대응, 원칙 이런 기준을 틀을 잡고 있는 국가와 함께 한다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달러 찾는 투자들도 늘었다라는 얘기. 달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달 중순 1,100원이 무너졌던 달러 환율이 1,120원 넘어섰어요. 근데 요 달러 투자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금도 마찬가지지만 샀다가 산 가격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이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샀다가 팔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못해도 5에서 10% 이상 잡지 못한다라면 수익 내기 어려워져요. 그쵸? 그래서 큰 자금들은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테마주 주의보 주가 하락기 최대 90배 급락한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요. 지수 볼 때 이번 주에 코스피가 주봉상 양봉 나왔지만 다음 주 뭐 나올 것 같다? 음봉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광주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밝히면서 얘기를 하면서 안테마 종목들이 올라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근데 어제 어땠어요? 갭을 띄웠다 빠지거나 음봉이 나오거나 눌려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쵸? 반한문보다는 반문인 것 같다. 삼강이 아니라 양강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테마주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30일 올 들어서 7월 말까지 테마주 134개 종목을 분석해 보니까 테마주가 주가 상승기에 코스닥 지수보다 4배, 6배 올랐다가 하락기에는 90배나 빠진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5배 오르고요. 빠질 때는 90배 빠진다. 급락인. 점상 가는 거 점하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급등하는 거 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급등하는 거 좋아한다. 점상, 상한가, 연상 가는 거 좋아한다.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점하러 가서 대응 못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리하게 종목을 잡지 말고 수익이 나는 자리에서 보이는 대응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테마주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 시장의 테마주가 최저가 대비 최고 상승률은 65%예요. 코스피 지수는 10.5배이기 때문에 16배 이상 수준입니다. 최고가 이후 7월 말까지 하락률이 22.9%, 코스피 0.5% 하락에 40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겠죠? 그죠? 더 심하겠죠?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국의 신경제 산업펀드 수익률이 높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6%대라고 하는데 IT 산업을 비롯한 신경제 상장의 산업의 성장률은 2자릿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조업이라거나 이제 1차,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부분이 커요. 인풋이 많습니다. 아웃풋보다. 들어오는 게 투입되는 게 많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IT 산업이라거나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부분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특히 IT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장사를 한다, 먹는 장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떼다 팔잖아요. 그러면요, 그 물건 떼오고 음식 재료 가져와서 그거를 조리해가지고 팔고 하는데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잖아요. 그죠? 재료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요, 식당 한다 그러면 매일 물 좋은 생선이라거나 음식료 가져와가지고 고기 떼와가지고 그걸로 조리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IT 업종이라고 한다면요, PC 빵빵하게 한 대 세팅해놓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갖다 붙여놓고 인건비 주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인건비만 주면 돼요. 처음에 시설 자본 해놓고. 그죠?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성장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지면 대박이죠. 그죠? 음식산업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음식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게 2년 만에 3년 만에 공장을 차리고 상장한다. 가능할까요? 어렵죠. 근데 IT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6년 만인가요? 6년 만에 다음에
600 얼마를 주고 이제 600 얼마씩 받고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주 돼 있잖아요. 카카오에. 그죠? 그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적기 때문에 성장률이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런 쪽의 펀드 수익률이 높게 올라온다. 우리 이제 과거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오래 가고 있죠? 네, 넘어갑니다. 자, 아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야, 아니 아침에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춥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방이 좀 쌀쌀하네. 아, 추워. 이랬습니다. 창문 다 닫고 잤습니다. 에어컨 닫고 키지도 않고 선풍기도 안 틀고 창문 닫고 닫는데 아침에 썰렁하더라고요. 이제 추워집니다. 일주일 상간에. 야, 난방의 계절입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했던 말이 야, 난방 틀어야겠어요. 이제 여보, 난방 틀어야겠는데? 보일러 틀어야겠는데 이제? 난방의 계절입니다. 유가 떨어졌고요. 가을 떨어졌다가 이제 겨울에 올라요. 유가가. 왜요? 난방유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기름 떼요? 안 떼요? 안 떼죠. 더워 죽겠는데 기름을 왜 뗍니까? 공장이라거나 생산체 빼고는. 근데 겨울에는요, 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겨울에 오른다 돼 있습니다. 자, 저유가 시대 반등, 비관 견해도 있다. 원유 DLS 생산 기업이 ETF만 하다. 뭐 그래도 날 추워지고 소비 많이 늘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유가 관련, 난방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절적인 그 흐름이에요. 계절적인 흐름으로 날이 좀 추워지니까 기후 많이 떨어졌죠? 방한온도 4, 5도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문 다 열어놓고, 문 안 열었죠? 에어컨 밤새 틀어놓고 창문 닫고 잤는데 이제는 에어컨 틀면 안 되고 당연히 감기 걸리고 창문도 그저께 열어놨었는데 어제는 닫고 잤어요. 추울까봐. 그런 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면 어떨까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원유 투자 ETF, ETN 어떤 것이 있느냐, 타이거 원유 선물, 타이거 원유 인버스 선물, KB스타 미국 원유 생산 기업 합성 H 등등등등등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고만고만해요. 거의 빠졌죠. 많이 오른 거는 신한 브렌트 원유 선물이 15% 정도 올랐고요. 많이 빠진 거는 그 위에 신한 인버스 브렌트 원유 선물이 25% 빠져 있습니다. 19% 오른 게 제일 많이 올라갔네요. KB스타.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반반인 것 같은데 원유 가격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전망이다. 50달러대를 한번 돌파하지 않겠나. 그래서 관련 펀드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싱가포르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답니다. 야, 반테마 종목도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뭐 얘기만 나와주면 한 번씩 움직여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싱가포르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서 연설을 하면서, 만약 연설할 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 한마디, 이런 멘트만 딱 나와도, 한번 딱 던지기만 해도 한번 또 파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이라크 오펙 산유량 동결 지지. 자, 9월달에요. 9월달에 그런 모임이 좀 있어요. 모임이 있습니다. 9월 말쯤 되면요, 마지막 주 월요일날 오펙 회원국 비공식 회담이라고 있는데, 그 전에도 오펙 모임 행사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몰랐죠? 아실 거예요. 자,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이라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생산량 동결을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비공식 회담 전에 공식 회담 전후해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올라왔구나. 오펙이 9월 26일과 28일날 알제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만약 국제유가 가격 지지를 위해 생산량 동결하기로 한다면 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려는 게 아닐까 라는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거 유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ETF하거나 ETN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사기 하나로 창업, 3년 만에 공장까지 올렸답니다. 김종욱 IMT 코리아 대표가 일체형 주사기로 국내 시장 노리고 있다. 젊어 보이는데. 대구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자체 개발한 주사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공장을 올렸대요. 공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야, 3년 만이랍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잘 돌리면 이렇게 3년 만에 대박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 대표는요. 성이 김씨예요. 저도 김씨인데. 저는 대표가 아니라서. 자, 기존의 필터 주사기로 현재 한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북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올해 전국 10여 개 대학병원에, 대형병원에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박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역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상당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3년 만이니까. 다음 비급여입니다. 제가 어제도 뭐 병원 얘기 좀 했었지만 비급여라는 항목도 있죠. 급여 비급여. 이게 뭐 월급 주느냐 이런 게 아니라 급여라는 얘기는 좀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비급여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비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98%가 실손보험 미가입되어 있어요. MRI 촬영 한 번 해도 병원비 부담이 수천거린다. 제가 지난달 전달 맞나? 7월인가 8월인가 MRI랑 CT 다 찍어봤는데 좀 비싸긴 해요. 둘 다 찍으니까 7, 80 나갑니다. 한 방에 재부담금이 실손 가입 안 해가지고 했으면은 거의 돌려받았겠지만 근데 그게 한 달에 몇만원 안 나가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에 98명은요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아플 시기인데 비급여 진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60대 노인 5명 중 1명 정도만 가입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못 가고 비싸서 진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요. MRI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밑에 보세요. 어떤 병원은 50만원이지만 일부에서는 100만원 넘어가요. 싼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50만원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낸 것만 50만원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병원 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꼭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안 된다. 연간 1조 3천억을 부담한다 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런 것 때문에 건강보험을 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실손보험들을 개인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집단대출 얘기 나온 게 있었죠? 집단대출 실태 들어가 봤더니 무소득자에도 수없이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주던데. 소득 있어도 안 해주던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간 사람들 보게 되면 소득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거나 뭐 빌라를 짓고 거기서 공동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게 만들었다. 못 갚으면은 큰일 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초음파 부담 같은 경우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초음파는 꼭 해야 돼요. 임신하거나 하면요 뭐 주긴 합니다. 카드 같은 경우 주기도 하는데 많이 주진 않죠. 50만원인가? 그거 들어간 거 주는데 카드 몇 번 쓰면 없어요. 끝나요. 초음파는 기본 진료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로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건강보험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명보험사 4개 생명보험사가 이제 M&A가 매각이죠. 매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 봅시다. 8분 능선 넘은 알리안츠 M&A 연내 완료될 것 같다. 중국의 안방보험이 최근 금리위원회에 알리안츠 생명 한국 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신청 후 통상 60일 이내에 가부 결정 통보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내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오고 나면 연내에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보험업종이 돈이 좀 돼요. 캐시 땡기기 좋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가 땡기기 쉽고 돈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국적 간다라고 한다면 좀 그시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좀 사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ING생명, PCA생명 세 주인 역시 10월에 윤곽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입니다.
매각이익에 나와주고 있다고 했죠. 관련 업계 안에서 M&A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해외 쪽으로는 간단히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KDB 생명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매각 준비 중이에요.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다음 달 중에 잠재적인 인수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 안내를 보내고 인수 의향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가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잠깐만요. 요거 하나 좀 할게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잠깐만 대기하시고요. 자, 미지근한 8월 코스피 0.80% 올라갔습니다. 신흥국 중국 끝에서 두 번째 아니야 중간 아니야 신흥국 중 신흥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자, 국내 증시가 8월 글로벌 신흥국 유동성 장세의 수혜를 입었지만 코스피 지수는요 다른 신흥국 증시와 비교해서 미지근한 반응이다. 개걸음을 했다. 개걸음하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 정도였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 투자들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만 기관의 매도와 함께 고점에 도달한 지수가 박스권 머물 것이다 라는 개인 투자들의 불안감, 매도세가 겹쳐서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8월달 후반 외인 투자가 급격히 둔화된 것도 지수를 충분히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요 약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자, 뒤로 가면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지표 보이시죠? 8월의 코스피 및 신흥국 증시 비교입니다. 한국은 코스피 7월 29일과 8월 29일 해가지고 0.80% 변동이 있었고요. 브라질은 2.27, 러시아가 3.7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중국이 3.09 있고요. 인도가 마이너스 0.53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코스피입니다. 다른 지수는 뭐 3%대 러시아가 3.72로 가장 많이 갔죠. 코스피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2.9%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른 그 국가의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큼 온데 없어요. 최소한 1% 이상의 변동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못 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이게 중요합니다. 외인 투자들의 순매수세 둔화와 함께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가 8월에 코스피를 박스권에 붙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간 1조 5천억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기관이 1조 7천억을 팔아먹었어요. 개인도 5천억 팔아먹습니다. 외국인의 매수한 물량을 못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못 따라잡았다는 얘기예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2조 3천억, 2조 2천억 이상 넘어가니까 1조 5천억으로 못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갔다. 돌파가 못 나오고 횡보해서 약간 이렇게 흔들림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피는 좀 빠진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아침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8월의 마지막 거래 8월 31일 수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수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 수익 나는 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나시고요.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봉 캔들, 레트 캔들의 아침 시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